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대비 체제로 첫 평가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처음으로 완전체를 이뤄 훈련을 치렀습니다. 축구대표팀이 미국 뉴욕의 아이칸 스타디움에서 훈련을 이어간 가운데 부상을 당한 이강인까지 훈련에 참여하면서 미국 도착 이후 처음으로 26명의 선수가 모두 훈련장에 나와 땀을 흘렸는데요. 축구대표팀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손흥민이 10년간 활약했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회장으로 25년간 일한 데니얼 레비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레비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피터 셰링턴이 비상임 회장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프로배구 여자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로 꼽힌 중앙여고의 이지윤이 전체 1순위로 한국도로공사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지윤은 키 188cm의 미들 블로커로 올해 열린 21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주전으로 활약한 선수입니다. 한편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가진 페퍼저축은행은 세화여고의 김서영을, 3순위 IBK 기업은행은 선명여고의 하예지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본선에 직행하는 6개국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가 북중미행은 확정한 가운데 우루과이가 페루를 3대0으로 이기고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했고, 볼리비아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역시 3대0으로 안파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와 0대0으로 비긴 파라과이까지 북중미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아사누리은행이 2025 박신자컵 여자 농구대회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경기 막판 추격전을 벌였지만 일본의 후지스 레드웨이브에 져 4강 진출이 불발됐습니다. 이로써 WKBL 구단 중에서는 청주 KB만이 홀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국가대표팀이 미국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이른 아침에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상 내일 하루 마지막 점검만 남은 셈이네요. 네, 뭐 A매치의 사이클이라는 게 요즘은 이렇죠. 특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진 우리 대표팀은 소집 이후 한 이틀 정도가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대표팀은 지금 이강인 선수가 발목 부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 미국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최종 훈련에 이강인 선수가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체로서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최종 훈련 이후 내일 뉴저지에 있는 가까이는 레드불 아레나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름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미국을 상대로 일요일 7일 오전 6시에 경기를 갔는데요. 왜 이렇게 새벽에 축구를 하냐 싶겠지만 미 대륙에서 열리는 경기들은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리 적어가시는 셈 치고 한번 새벽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 대표팀의 이슈는 뭐니 해도 선발부터 경기까지 옌스 카스트로프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말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번 대표팀 최대 이슈 중 한 명인 게 옌스 카스트로프가 분명히 맞고요. 이제 한국어로도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좀 되게 귀엽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옌스입니다. 22살입니다 하는데 되게 앳된 모습도 나는데 사실 뭐 그라운드에서 플레이 스타일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마음도 내가 한국으로 향했고 저 앞으로 저를 선택하도록 좋은 경기력도 보여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월드컵 출전은 제 뭐 꿈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첫 인터뷰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뭐 장대일이나 강수일 선수 이후에 좀 외국 태생의 좀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선수가 이제 뽑혔는데 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뭐 훈련은 물론이거니와 경기장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럴 때 우리 대표팀에 독일어 할 줄 아는 선수가 많다는 게 천만다행으로 느껴져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번이 첫 소집이기 때문에 또 아직은 한국어 공부를 뭐 열심히 가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능숙하지 않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를 배려해서 대표팀에서도 전담 통역을 붙여준 상태이긴 해요. 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게 손흥민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16세, 17세, 16세 이때부터 독일에서 또 선수로 성장했기 때문에 독일어 상당히 능통한데 그래서 이제 카스트로프 선수와 아주 뭐 격이 없는 대화를 했고 또 독일에서 오랜 시간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도 어느 정도 이제 독일어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와서 재성아 너 독일어 진짜 잘 돼?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백승호 선수도 과거에 독일에서 좀 뛰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독일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기본적으로 카스트로프 선수가 영어 능력이 좀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 해외파 선수들과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관심은 카스트로프가 과연 어떤 포지션으로 언제 출전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홍명보 감독이 백스리를 택하든 백포를 택하든 이제 중앙에는 미드필더 2명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 한 자리를 아마 카스트로프 선수가 좀 차지를 할 것처럼 보이고요. 카스트로프 선수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2차례 출전을 했습니다. 뭐 경기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번 시즌에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줬고요. 아마 기존에 뭐 박용우 선수나 뭐 원두재 선수가 했던 역을 좀 카스트로프 선수가 해줄 것 같고, 근데 이번 대표팀엔 또 황인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예상치 못한 좀 더 많은 임무를 부여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인데 사실 카스트로프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만 뛰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뉘른베르크에서는 뭐 우측으로도 뛰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정말 과거 유상철 선수처럼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경기에 출전했을 때 과연 대표팀에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평가전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싶을까요? 네, 선수 선발 명단을 발표할 당시 홍명보 감독은 우리 대표팀에는 없는 유형의 파이터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를 보면은 위아래 좌우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면서 또 공격적으로 볼을 운반해서 전진하는 능력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미드필더 구성이 기존에는 황인범, 박용우 선수를 중심으로 갔었는데 이 카스트로프 선수의 등장이 중원에서의 조합의 어떤 유형을 바꾸는데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홍명보 감독은 출국 기자회견 때 기본적으로 이 선수에게 좀 많은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경기 정도는 아마 선발로서 상당히 긴 시간을 좀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 파이팅이 넘치다는 말이 그 좋은 점도 있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거칠다라는 말하고 사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칙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시선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카드 관련 수집 기록을 살짝 찾아봤는데 네. 확실히 적진 않더라고요. 지난 시즌 기준으로 경고가 11장이었고 지지난 시즌에도 11장에 퇴장까지 한 번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22, 23 시즌에는 4장의 경고와 다이렉트 퇴장도 한 번 있더라고요. 확실히 데이터로만 보면은 카드를 많이 받는 편, 확실히 파이터 기질이 뛰어난 선수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또 반대로 독일 연령별 대표팀을 뛸 때 보면은 그때는 또 카드를 한 장도 안 받고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파이터 기질이 있는 건 분명한데 또 국가대표팀이나 어떤 대표팀에서는 다른 모습이 있었으니 한번 우리 대표팀에서 뛸 때 어떤 모습일지 한번 참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요일 아침에 있을 미국전 선발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는 4-2-3-1 전형을 계속 꾸준히 썼었죠. 그런데 지난 동아시안컵에서 3-4-2-1 전형으로 3경기를 치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미국 원정을 앞두고 두 가지 플랜을 모두 다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전에서 과연 4백 중심이 먼저 나올 것인가, 3백 중심의 전략이 먼저 나올 것인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뭐 이왕이면 빨리 좀 덜 선수들이 적응이 된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실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3-4-2-1로 나올 것 같고 최전방에는 손흥민 선수, 밑에가 이제 이재성 선수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강인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상태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는 뭐 이동경 선수가 먼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아래 이제 카스트로포 선수하고 저는 뭐 박용우 선수가 먼저 좀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 윙백은 뭐 이태석, 서령우, 3백은 김민재, 이한범, 그리고 저는 이제 김태현 선수가 먼저 왼쪽 쪽에서 기회를 얻을 것 같고 골키퍼는 김승규 선수. 제가 부상에 돌아와서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남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미국전이 평가전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결과나 경기력도 좀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홍명보 감독이 좀 보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동아시안컵 때 백스리를 썼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 안정성에 기반을 해서 제 백포를 저는 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뭐 오현규, 뭐 손흥민, 이재성, 그다음에 뭐 옌스, 뭐 이동경, 백승호, 뭐 이태석, 김민재, 이한범, 서령우, 저도 이제 골키퍼는 김승규 한 요 정도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를 원톱에 세우는 손톱 전술은 두 분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LAFC에 간 뒤에 손흥민 선수는 확실하게 스트라이커로 배치가 돼 있죠. LAFC는 이제 투톱 전형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파트너와 함께 이제 최전방에 서게 되는데, 이번에 좀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명단 발표 때도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 쪽에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포워드 쪽으로 분류가 됐어요. 저는 그 얘기는 이제 3백 기반에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는 방식을 좀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나라는 추측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오현규, 오세훈 두 선수가 이제 3차 예선 동안에 최전방 원톱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을 했지만 또 본선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그 자리에 배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는 좀 최전방에 서는 형태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승패보다는 사실상 이제 특히나 예선전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뭐 이제 모의고사라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좀 볼 때 주안점을 두고 볼 만한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전술적인 외형 그런 거보다는 우리 현재 대표팀이 월드컵 레벨의 팀을 만났을 때 이 미국이라는 확실히 만만치 않은 나라를 상대로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주는가, 결국은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술적 선택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 월드컵에 나가서 대항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경기력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미국전 그리고 나아가 멕시코전까지 포인트는 결국 그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평가전에서 손흥민 선수하고 포체티노 감독의 만남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게 좀 특별한 은사죠. 토트넘으로 와서 이제 첫 시즌에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걸 만류하면서 결국은 프리미어 리그에 정착하고 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도와준 것이 포체티노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을 떠나서 파리 생제르맹 감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장으로 만나는 포체티노 감독하고 뭐 손흥민 선수 인사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부분도 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체티노 감독이 미국 대표팀을 맡으면서 변화된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전적상으로는 당연히 이긴 게 많긴 한데 경기력에서는 좀 미국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아직까지는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친선전에서도 좀 크게 질 때도 있었고 언론은 계속해서 좀 불안한 기색을 표출하고 있는 와중인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그 미국의 뭐 손흥민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이콘 선수 한 명 이제 크리스티안 플리시치라고 있는데 이 선수와 관계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플리시치가 3월 경기에서는 뭐 포체티노 감독의 교체 요청을 다소 무시한 듯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골드컵 때는 그래서 플리시치가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현재 미국 대표팀의 과제인 것 같고요.
포체티노 감독은 그때 이후로 좀 플리시치랑 아직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논란을 잠재우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좀 포체티노가 이 플리시치 선수를 어떤 식으로 잘 기용을 해낼지 풀어갈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방금 크리스천 플리시치 선수 말씀도 하셨지만 뭐 이번 미국 대표팀 최정의 전력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우스케볼 팀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미국도 많은 유럽파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메이저리그 사커가 지금 뭐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경쟁력 있는 리그로 발돋움하면서 선수들의 전력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은 이번 소집은 또 새로운 선수들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조남기 기자가 얘기해준 플리시치 선수라든가 또 라이베리아의 축구 레전드죠. 조지 웨아.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정작 아들은 미국 국적을 얻어서 미국 대표팀에 뛰고 있습니다. 티모시 웨아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좋은 테스트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번외로 이제 우리에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미국 대표팀에 클린스만 전 감독의 아들이 선발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 골키퍼라고요? 네, 이름은 이제 조너선 클린스만인데요. 네. 현재 이탈리아 2부 리그인 세리에 B 체세나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A매치 출전 경력은 없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좀 선발이 좀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미국 이제 이름이 좀 익숙하신 팬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 전설 골키퍼 중에 팀 하워드라고 있습니다. 팀 하워드가 이제 대놓고 이제 왜 뽑았냐. 지금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테스트보다는 좀 주전 골리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골드컵 때 주전 장갑을 끼웠던 매프리즈가 나설 확률은 높아 보이는데 근데 조너선 클린스만도 그다음에 또 같이 뽑힌 로만 셀렌타노라는 골키퍼가 또 있는데 그 둘도 한 경기 정도는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은 기회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 좀 뽑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표팀 관련해서 살짝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장 교체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선수 선발 기자회견, 명단 발표 기자회견 때 이제 홍명보 감독이 그 화두를 갑자기 던지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일파만파로 번졌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이번에도 주장은 손흥민 선수가 계속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훈련을 촬영한 대한축구협회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은 계속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캡틴 손, 주장 이런 표현들을 붙이고 있거든요. 뭐 홍명보 감독도 결국은 이제 출국 기자회견 때 정해진 것은 없다. 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뭐 오묘한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주장 교체 없이 변화 없이 일단 이번 9월 소집은 가는 것 같고요. 뭐 향후 10월이나 또 11월 소집되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건 또 알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간 K리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축구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잔여 경기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 프로야구. 오늘은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KT와 기아의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3경기만 열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롯데와 SSG의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광주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SSG는 하루 충전을 하고 나선 상황에 또 어제 기아전 선발 투수였던 화이트가 오늘 롯데전에 나서면서 롯데는 에이스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롯데 투수는 새 외국인 투수 벨라스케즈인데요. 오늘은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만 오늘도 역시 아직까지 반등의 모습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네요. SSG가 계속 득점을 내면서 7대2로 크게 앞서가다가 6회 초 석점을 롯데가 따라붙으면서 현재 6회 말 7대5로 2점 차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키움 대 삼성의 경기도 보도록 하죠. 어제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정현우 대 최원태 선발 맞대결이 오늘로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시즌 막판 키움의 고춧가루가 무섭습니다. 오늘도 득점포가 터지고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삼성이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배찬승이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7회 초 6대3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대 NC의 경기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역시 매콤한 고춧가루가 매우 무거운데요. 7회 말 현재 두산이 NC를 상대로 3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 소식들도 정리를 해보죠. K리그 1은 A매치가 열리기 때문에 현재 휴식기에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휴식기를 맞아서 몇몇 팀들은 좀 이제 시간을 알차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역시 가장 주목되는 팀은 울산 HD인 것 같습니다. 울산은 디펜딩 챔피언이었지만 이번 시즌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특훈을 하기 위해서 속초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이제 더 조용한 고성 종합운동장에 가서 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울산 이외에도 뭐 대전은 정선, 수원 FC는 양양 이렇게 또 장소를 이동해서 훈련을 하는 팀들이 있고요. 또 이런 팀들이 있는 반면에 뭐 안양이나 제주, 뭐 서울 같은 팀들은 일단 안정과 휴식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K리그 1 순위표를 한번 짚고서 넘어가도록 하죠. 네, 1위 전북이 2위 김천에게 승점 17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은 5경기 이상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승점 차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전북은 33라운드의 우승을 확정을 지를 수 있는데요.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가기 전에 조기 우승을 확정 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천을 1점 차로 쫓고 있는 대전, 그 대전을 1점 차로 쫓고 있는 포항까지 이제 또 2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요. 5위는 승점 40점의 서울인데, 서울 역시 지금 6위 강주, 7위 강원으로부터 승점 2점 차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조남기 기자가 얘기해 주신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 울산은 승점 34점으로 8위에 처져 있고요. 9위 안양이 지난 주말 FC 서울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3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10위 수원 FC 승점 31점, 11위 제주 SK 31점, 그리고 12위 대구가 최하위인데요. 승점 19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 4개 팀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25, 26 시즌 이제 뭐 ACL 엘리트와 그다음에 ACL 2로 나가는 이제 포항, 서울, 강원, 울산 이렇게 4팀이 있는데, 이 4팀이 리그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지금 리그에 전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설상가상처럼 느껴지는 게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ACL 무대까지 좀 병행을 해야 돼 가지고 로테이션과 뭐 스케줄 조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ACL 미디어 데이에서도 이제 4팀의 감독들이 조금 현실적인 선택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조금 아시아 무대보다는 좀 K리그 1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좀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팀들이 모두 그 파이널 A, 그러니까 이제 상위 스플릿 진입 경쟁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북을 빼고는 지금 순위가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널 A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6위 이상을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 6위 광주가 승점 38점이거든요. 서울이 40점, 강원이 38점, 울산이 34점으로 지금 파이널 A에 일단 진입을 해야 강등이라는 이 불안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는 유일하게 ACL2로 나가는 포항입니다. 지금 승점 44점으로 어느 정도는 좀 파이널 A에 진입할 수 있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많은 감독들이 비중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원화와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 FC 정경호 감독에게 이번 A매치 휴식기가 끝나면 서로 맞대결이 있는데 일정을 하루만 앞당겨서 치러줄 수는 없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그 이제 엘리트가 있고 챔피언스 리그 2가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25, 26 시즌도 이제 이런 체제로 돌입을 하는데, 이 판이 시작이 된 건 24, 25 시즌부터였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는 유럽의 챔피언스리그라고 보면 되고,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는 유럽의 유로파리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변화 중 특징 중 하나는 좀 상금도 또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현재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상금이 한 140억 정도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ACL2도 상금이 한 54억 원 정도인데, 이 54억 규모가 종전 ACL 규모의 상금이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AFC가 이 아시아 클럽 대항전을 키워보려고 작심을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조편성도 이미 나와 있나요? 네, AFC에서 이미 2주 전에 조추첨을 진행을 했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울산 HD하고 FC 서울이 좀 장거리 원정을 피하는 조추첨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추첨운이 아니라 동아시아 팀들은 이제 자국 팀 간의 대결을 빼고는 이제 모두 상대를 하는 이제 풀 리그 방식이에요. 울산 HD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부리람, 멜버른 시티, 산프레체 히로시마, 청두 롱청을 상대하고, 원정에서 이제 상하이 포트, 비셀고베, 상하이 소나, 마치다 젤비
젤비아랑 만납니다. FC 서울은 불이람, 멜버른 시티, 산프레체로 치면 청도 동점 역시 홈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고요. 뭐 상하이 포트, 비셀 고베 그리고 상하이 선화, 마치다 젤비아하고 차례 또 원정 경기를 치르는 같은 방식입니다. 네. 강원은 어떤가요? 다 이제 같은 팀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강원이 조금 운이 안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원정에 멜버른 시티가 걸렸기 때문인데요. 그때 아무래도 이제 경기 스케줄 조정과 선수단 로테이션과 피로도 조절에 조금 애를 먹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다 어느 정도는 유불리가 다 공통적으로 있는 상황이라서 ACL 엘리트 자체가 참 힘든 대회이긴 합니다. 포항은 이제 ACL2로 가잖아요. 네, ACL2는 우리에게 익숙한 각 조를 나누고 상위 2개 팀이 이제 토너먼트로 진출하는 방식인데요. 포항은 태국의 빠툼 유나이티드, 필리핀의 카야 일로일로, 싱가포르의 템피니스 로버스하고 함께 조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이제 파툼과의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포항의 16강 진출행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K리그 1은 휴식기인데 K리그 2는 A매치 기간에서도 경기를 한다고요? 네, K리그2는 쉼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조금 그래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뭐 경기 감각이나 뭐 체력 배분에 적절하다는 관점에서 A매치 기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팀도 있는 반면 이번 A매치 기간 같은 경우 이제 인천은 조금 불만이 있을 법도 합니다. 이제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무고사가 이제 A매치 기간이라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됐는데 네. 따라서 인천은 이 기간에 벌어지는 K리그2 경기는 무고사 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타격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1 이야기인데요. 그 대구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최하위고 거의 강등이 확정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뭐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다고요? 네, 좀 팀 분위기를 흐트릴 수 있는 소식이 최근 들렸는데요. 베테랑 3인방, 그러니까 오승훈, 김진혁, 정우재 세 선수가 숙소 무단 이탈로 인해서 구단 내부 징계와 이제 선수단 또 내규에 의한 징계를 받았고요. 세 선수는 차례로 본인들의 SNS 계정에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팬들로서는 최근에 수원 FC를 상대로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좀 믿고 응원했던 선수들이 좀 이런 일탈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펼칠 경기 어떤 경기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일단 토요일에는 부산과 수원이 격돌을 하고요. 부산 수원은 이제 플레이오프로 가는 티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전남과 서울 이랜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되게 중요한 경기고요. 성남도 이제 안산을 상대하게 되는데 안산을 이기면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주와 경남도 이제 격돌을 하게 되고요. 일요일에는 이제 부천과 인천이 격돌합니다. 3위 부천과 1위 인천의 싸움이라 이 또한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매치업이고요. 그리고 상승세의 김포가 또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천안을 상대하면서 또 더 위로 올라갈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성이 충남 아산을 홈에서 상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 스포츠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